1000배가 배멀리 돌려서 상승으로 가속화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걸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에 텅 빈 정보란 두 가지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늘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재지정된 이후에 첫날 거래 텅 빈 아파트 매물 정보란, 여기 이제 우리 매물 얼마다 요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텅 비었죠. 여기가 아마 잠실 쪽일 거예요. 송파구의 잠실 쪽이나 이런 지역들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의도 많이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날 시행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전주까지 어제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급박하게 계약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토제가 지정된 거는 일시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될 거고, 거꾸로 제가 역으로 이용하려 한 부분 중에 하나, 여기는 이제 실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현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유리하겠죠. 대출은 뭐 원래 50%니까는 실거주자들이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는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구역이 이제 지정된 요 한 2주나 한 달 정도는 거래가 뚝 끊겼으니까는, 뚝 끊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는 또 거래가 재개될 겁니다. 그 재개가 되기 전에 우리는 협상 카드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이용하는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풍선 효과 기대에 호가 상승을 했죠. 호가 상승을 했는데 아마 호가 상승을 해서 주변이 바로 가격들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기 돈 현금으로 온전하게, 얼마 전에 어디죠, 외국인이 72억 주고 반포에 집을 한 개를 샀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막고 있고, 대출에 대한 금리도 지금 옥죄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호가는 올라갔는데 수요자들의 능력들이 지금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매칭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풍선 효과가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것은 조금은 어렵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호가는 상승하고, 요거 하나를 어떤 사람이 이제 탁 잡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이제 풍선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근데 지금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되었어라고 해서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바로 지금 풍선 효과가 확 퍼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지금 주변으로 이미 가격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는 조금 유지가 되되, 이것들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은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문의가 끊겼는데 제가 했던 말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개 첫날 한산, 시중의 은행 창구 상담도 줄었다라고 했는데,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은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2년간의 거래량의 증감률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토지거래 허구역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신고가가 일어난다는 건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토지거래 허구역에 지정이 되었지만은 작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뻥뻥 뛰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폭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는 거죠. 2020년도에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의 가격들은 올랐고, 거래량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2023년도, 4년도, 5년도 유지를 했지만은 압구정은 신고가를 이뤄내고 있고, 강남 쪽도 신고가가 일어난 데가 있고, 음마 아파트도 지금 30억 합니다. 이제 9평이 그렇게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이제 30억이 넘어가잖아요.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이 꾸준하게 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30억이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신고가를 토지거래국이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작은데 신고가를 쓰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은행 창구에 줄었다. 첫날 당연하죠. 예,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막아놨는데 유동성을 막아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토호제 헛발리 실수요자 피해 이 토호제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좀 막았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닉하게도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안 받고 현금만 쓰는 사람들은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집값이 퍼지려고 하고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 또 대출 규제를 조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엇박자를 조금 내고 있는 거죠. 왜 엇박자를 내냐면요. 참 재밌어요. 이게 정부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공공에서의 역할이 뭐냐면요. 형평성과 일반성이 있어야 돼요. 형평성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 집 옆에 개발을 하는데 똑같은 유사한 입지인데 옆에는 종상향을 해줘. 2종인데 3종을 해줬어. 근데 똑같은 입지고 세대수도 비슷한데 우리는 정비 사업을 하는데 종상향을 안 해줘.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러면 반대 영민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정하게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종상향을 같이 해주면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형평성이거든요. 안 해주려면 둘 다 안 해주든가. 해주려면은 둘 다 해주든가. 그리고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제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 일관성과 형평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워지죠. 둔촌주공 예전에 뭐 이제 실거주 요건을 넣느니 안 넣느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키느니 안 시키느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뭐 요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실거주 요건 없이 연장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걸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짙게 했으면은 일관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대출이라는 정책들은 계속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뀔 수 있는데 이제 뭐 2월 달에 요런 거예요. 2월 달에 이제 일관성이 좀 없는 거죠. 2월 13일 날 토지거래 허구의 해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금강위나 금강원에서 시중금리 인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리 시중금리 중에서도 뭐 코픽스도 인하를 하지만은 가상금리도 인하를 하지만은 기준금리도 한 2회 정도, 2, 3회 정도는 인하할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는 해제한 다음에 뭐 아파트 평균 가격이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월 달 들어와 가지고 토제 확대 재지정을 하고 이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세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겁먹은 거죠. 그리고 20일 날 뭐 가계대출 목표 초과 때는 금융사 경영진 면담하겠다 압박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뭐 그 예전에 그 이제 소집을 한번 해서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이제 대출금리 내릴 때가 된 것 같아라고 이제 말하고 세 차례 금리 인하, 금리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그리고 가계라든지 기업의 대출금리 파급 효과들 면밀하게 분석하겠다 해서 이제 기조를 그렇게 해가지고 완화를 시켰어요.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도 그 대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3월 중순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계부채 점검회의 딱 시작하고 은행 관계자들에게 시장 과열 상태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또 대출 규제를 또 조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좀 이제 넘기는 거죠. 금리 인하 요구 안 할 테니 운용의 묘를 살리라. 그러니까는 은행이 이제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은행 자체적으로의 운영의 묘를,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해라. 근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자율권을 맡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은행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은행도 당황스러운데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되는 줄 알고 후순위 대출도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이거 통해 가지고 내가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못 하게 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거래 제약들이 생기면서 진짜 불안정한 상태들로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문제 아니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냥 딱 깨놓고 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이 이자가 나가지 않느냐. 그 이자의 이용료 때문에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해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나 규제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게 행동을 하면은 시장의 교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고가 주택들이 올라감으로써 정작 대출이 필요한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 대출들은요 더 쪼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 한 세 달 뒤에 이제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폭탄 선언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래량이 언제 많았죠? 2월 달에 많았습니다. 또 언제 지금 많고 있죠? 3월 달 현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출을 언제 실행하죠? 실행은 잔금 때 합니다. 그게 2, 3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때 되면은 대출이 쪼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큰일 났다. 지금 가계부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엄청 커졌고 대출 규모 자체가 지금 얼마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근데 우리나라 가계 신용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규모는 자산 시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 규모 늘어난 게 맞아요. 근데 가계 신용의 증가율을 보면요. 그 증가율은요. 지금 아직까지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제 2, 3개월 뒤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은 이런 게 나오죠. 집값 들썩였지만은 은행권의 대출은 안정, 금융당국 선제적 대응 고삐. 지금 당연히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작을 때였으니까. 그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요때에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5대 은행 중에서 3월 중에 신규 대출은 3조 원대에 그쳐 전달 7.6조 원 쑥 이게 보면은 강남 3구의 과열 흐름에도 3월 달에 주요 은행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규 대출 5대 은행에 대해서 신규 대출 취급액은 3조 원대로 지난달 2월 달 7조 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라고 했는데요. 요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언제냐? 이제 다다음 달, 한 2달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을 동시에 안 치르잖아요. 같은 달에 거의 안 치르고 석 달, 길게는 5개월, 6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 거래량이 쏟아진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했던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올 때 지금은 안정적이지만은 이제 공포의 언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대출이 쪼이면은 쪼이는 대로 대출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정책은요. 길게 못 갑니다. 정책들은 규제를 오래 하면요. 시장의 수요자의 유동성들을 제한을 하면요. 시장이 교란되고요. 동맥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쪼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금 내수가 안 좋습니다. 내수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그대로 놔둘까요? 안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쪼이면요. 지금 쪼이는 데서 우리가 모든 은행들을 다 쪼우진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작년에 202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은행에서 쪼았다고 하지만요. 되는 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되는데 그 당시에 되는 은행들을 찝어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쪼은다고 하지만요. 아직 자율이라고 했잖아요.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대출을 준비하십시오. 왜냐면은 3개월, 4개월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한 6개월 길게 놔두고 난 다음에 뭐 한 7, 8월 달 되면 또 시장이 또 바뀔 거거든요. 바뀌면은 또 대출이 완화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대출에 대한 규제를 1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상황에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내수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대출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고 우리가 내 재정 범위 안에서 대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남 3구 용산 갭 투자 금지
주변의 풍선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전세가 안 나오니까 옆으로 퍼지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강화 양상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도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퍼진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출에 대한 강화와 호가가 올라갔잖아요. 내 대출 능력, 수요자들의 대출 능력은 줄어들었는데 매도자들의 호가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미스매칭이 되죠. 요거 매칭하는데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남권도 거래 절벽이 오나 일시적으로 오겠죠. 오지만 뭐 흑석, 과천, 풍선 효과, 이미 과천은 전국적으로 순위 안에 들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호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흑석도 호가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 이익은 기대가 되지만은 지금은 기간 중에 미스매칭 기간이 조금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이제 퍼짐 현상들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고하저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미 배로 따지면요, 배가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큰 배가 뱃머리를 돌려서 지금 상승으로 가속화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돌리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는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틀릴 수 있지만 지금의 방향성과 기조들은 거래량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설령 지금 토지거래허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올지라도 여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 돈을 그냥 들고 있을까요? 안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 돈을 자산으로 투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시간차는 있지만은 풍선 효과는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토로와 불만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요, 왜 정부는 계속 수요를 누르려고만 할까요? 우리가 네거티브한 방법이 있고 파지티브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거티브한 방법은요, 수요를 짓누르는 겁니다. 너 자유인이지만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마. 너 지금 이렇게 거래하니까는 집값 많이 오르잖아. 거래하지 마. 라고 짓누르는 게 네거티브입니다. 파지티브는요, 너 거래 자유롭게, 내가 충분히 상품들 많이 만들어 놓을게, 공급 많이 할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요, 수요를 누르는 게 아니라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공급이나 거래로 충족시키면서 안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수요를 강력하게 누르는 정책입니다. 거래를 못하게 하고 전세를 못 맞추게 하잖아요. 매매자만 힘들까요? 전세자, 임차인들도 힘듭니다. 토지거래 허구구역은요, 지역적인 가격 조정 수단입니다. 이게 널리 퍼뜨려 가지고 가격을 완전히 본질을 잡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집값 상승 정말 토지거래 허구구역 때문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토지거래 허구구역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큰 맥락에서는 제가 말했던 파지티브 방법, 공급이라든지 거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만들어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 다주택자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파지티브 방법은요, 정상적인 우상향이 일어나요. 물론 튈 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격을 스스로 조정해요. 근데 이 네거티브한 방법들,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법들은요, 그 규제의 억누름이요, 스프링이 됩니다.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래프 한 개를 좀 그려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그래프를 잘 안 그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일반적으로 가는 가격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들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을 한 다음에 두 가지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로는 거래를 막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스스로 거래 가격이 여기가 너무 높으면은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가격이 싸네 하면서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맞추다 결국은 우상향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여기에 상단과 저 밑에 요 위에 우상향한 하단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때요?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가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정책을 통해서, 지원책을 통해서 파지티브하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자, 여기서 규제를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규제를 지정하면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그래 정상적으로 되네 하다가 규제가 이제 가격이 해제가 좋아져 가지고 해제를 해버리면은 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규제를 지정해서 또 하락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또 올라갑니다. 완화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실례로 그 2003년도 우리가 이제 과거 걸 볼게요. 2003년도에 5.13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전진단 강화하는 거랑 그다음에 투기과열 지구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지정한 겁니다. 5.13 대책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다음에 2003년도 9월 5일 날 9.5 대책. 이거는 이제 조합원 지휘권 양도 금지를 해버립니다. 규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락이 좀 되죠. 이렇게. 그리고 2003년도 10월 29일 이때는 이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을 하고 양도세, 3주택자, 일반 세율, 단위 세율 60%를 때려버립니다. 그냥 지방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세금은 60%야. 무조건 60% 내. 이거였습니다. 이때가 그랬습니다. 이런 대책이 세게 눌러지니까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거래가 안 되고 억누르다가 2004년도에는요. 급격하게 가격들이 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다 해서 규제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가격이 조금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2005년 5월 4일 날 이제 또 대책을 냅니다. 이때는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831 대책, 그 유명한 831 대책이 나옵니다. 종부세 대상을 6억 초과로 강화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중대형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완전히 거래를 막아버리고 재산세 과표 적용률도 상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831 대책 때 이때 되게 센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눌러 있다가 가격들이 완화가 되니까 또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2006년도에도 이제 대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올라가니까는 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 대출 요건들도 강화하고 LTV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랐는데 집값을 누가 잡았습니까? 서브프라임이 잡았습니다. 서브프라임이. 그리고 2004년도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규제가 겹친 게 뭐였냐면요. 이때 카드 대란이 있었거든요. 카드 대란이 조금 주춤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갈 거를 이런 식으로 추락시켰다가 급등시키고, 규제를 하면 또 추락을 시켰다가 급등을 시키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선이 있거든요. 이 선이라서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하방 경직성이 있고, 결국은 그리고 원래 가려고 하던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규제를 해버리면요, 스프링처럼 팡 하고 더 튀어오릅니다.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제 규제들은요, 지역적인 가격 조정 수단입니다.
본질적인 가격의 안정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2006년도에 가격도 올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17년도에 파리 대책 때 가격들이 한 달 꺾였습니다. 그리고 빵 튀어 올랐습니다. 누르니까는 빵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도 9.13 대책 가격들이 한 11개월 정도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그 눌려있던 에너지가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빵 튀어나왔습니다. 결국은 또 누가 잡았습니까? 금리가 잡았습니다. 그때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은 겁니다. 결국은 정책이 잡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를 억제하는 건요,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요,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기존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를 하면요, 이게 조금 오르다가 가격이 이제 자정작용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이제 가격들이 조금 오를 때에 대규모의 공급 정책을 펼치면요, 가격이 안정화가 됩니다.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 공급이 소진이 되면 또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공급 정책을 보면요, 89년도 93년 200만 호 건설했잖아요. 예, 그리고 2009년도 2011년도 말에 보금자리 주택 43만 7천 호,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을 했잖아요. 요게 어떤 효과를 보였죠? 가격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서브프라임도 있었지만은 가격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아니, 서브프라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때 동시에 지방에 대한 미분양, 여기 미분양 있죠. 미분양에 대한 소진 정책을 펼쳤거든요. 지방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빠졌죠. 이때 빠졌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공급 정책이 가격을 파지티브하게 안정화시키는 거지, 정책으로 누른다고 그거 미봉책입니다. 옷을 그냥 땜빵을 계속 기워가지고 입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소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공급 소진에 따른 거래 활성화 정책은 이런 거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 미분야 완화를 했을 때 가격들이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 지방들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올랐죠. 이때 이제 정책들을 또 다른 걸 했는데 너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강남 3구 규제 해제를 했죠. 하고 2012년도에 비과세 요건 완화하고 2013년도에 양도세 특별 감면 5년간 하는 거 유예하고 2013년도에 취득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원래 2%였던 걸 영구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대출 완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쑥 내렸다가 쑥 올리고 쑥 내렸다가 쑥 올리고 이런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상향합니다. 이 그래프대로. 통화량이 팽창하고 화폐적 현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많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의 가격들이 올란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착시적인 공급과 그냥 보여주기식 공급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공급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이라든지 거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구도 해제를 해주고 대출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믿는 구석이라고는 이번에 발표했을 때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에 내년에 입주한다는 아파트가 빈 땅이랍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은 공공에서 하는 거는 뭐 임대주택, 오피스텔과 유사한 임대주택, 여기 보면은 요런 것들,
이런 것들 공급에 포함시키고 아직 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못 믿겠죠. 우리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건 좋은데 실천 계획과 착시적 계획이 있는데 대부분 정부에서 공급 정책 뭐 40만 원, 50만 원이요. 그거 다 달성 못 100만 원 건설 달성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달성 잘했던 사람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자기 임기 내에 물량 쏟아냈어요. 그래서 잡았잖아요. 집값을 안정화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시국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일단은 요런 입주한다는 아파트 찾아가 보니까는 빈집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깝죠.